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비례공천 문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그야말로 분노하는 목소리들을 연결해서 세 분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야 공천 작업과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 그 밖에 다른 정당들 얘기를 좀 엮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폭탄 공천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도하 모든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막장 비례 공천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말씀 좀 전해주시지요. 네, 더민주가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비례대표 순위를 확정하려고 했는데요. 중앙위원들이 후보 명부 작성과 순위 투표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자면 비례대표 명부를 탄핵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만큼 문제가 많았습니다. 먼저 당에서는 후보자들을 당선 안정권 순으로 A, B, C 그룹으로 나눠서 순위 투표를 하도록 했는데요. 이 자체가 중앙위의 비례대표 선출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최우선 당선 안정권인 10번 순위 내에 A그룹 후보군이 당 정체성에 맞지 않거나 논문 표절 등 부적합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점도 반발 대상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을 받았던 박경미 홍익대 송학교육과 교수는요. 2007년 제자의 석사 논문을 학회지에 자기 이름으로 무단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6번 최운열 서강대 교수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을 두둔하는 신문 칼럼을 쓴 바 있습니다. 또 박종원 전 공군 참모총장은 2012년 자신의 아들이 비리 방산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명예 퇴진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게다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종북으로 매도한 애비역 장성들의 서명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불을 당긴 거는 김종인 비례대표의 셀프 공천이었습니다. 자신을 남성 후보 최상위 순번인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을 했는데요. 그간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추호도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는데 스스로 말을 뒤집은 꼴이 됐습니다. 네. 결국 비대위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김종인 순번을 조정하고 박종원 등 추천 철회 등의 어떤 수습안을 마련했는데 최종 결정은 오늘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명실상부 비례명부 탄핵 사태, 한국 정치에서 좀 제 보기 드문 아주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상위 순번에 본인 스스로를 공천해서 셀프 공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종인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당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당 내부에서 비판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간 공천 과정에서 사귀었던 당내 불만이 폭발한 상황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김강진 의원은 김 대표의 셀프 전략 공천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라고 비판했고요. 정청래 의원도 기본 상식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혁신위원이었던 조국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 대표가 법정 관리인으로 초빙됐다가 당규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가 됐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개개인들만 아닙니다. 당내 각종 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동포럼 즉 민주당 보좌진 동호회에서는요. 김종인 비례대표 후보직 사퇴 및 비례대표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성, 노인, 장애인, 직능, 농어민, 안보, 재동포 등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당헌 102조 사항에 어긋난 공천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비판은 더욱 험악합니다. 관련 뉴스의 댓글을 보면요. 노망 혹은 알츠하이머라는 빈축도 있고요. 이것이 문재인, 김종인 합작품이라면 죽을 때까지 투표를 안 할지언정 민주당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 지지 철회한다. 등의 댓글이 줄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험악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앞서 제가 김종인 대표 당무 거부하고 있다라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모든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사실 최고위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김종인 대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무 거부 를 택했는데요. 당장 오늘 예정된 중앙위원회도 불참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종 언론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다 설명했습니다. 우선 자신을 비례대표 2번에 올린 것에 대해 2번이나 10번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 것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어떻게 일을 하냐라고 했고요. 앞서 비대위에서 자신의 후보 순위를 뒤로 미루고 일부 후보들의 추천을 철회하는 쪽으로 좀 수수반을 만든 거에 대해서도 나는 당에 봉사하러 온 사람인데 타협은 무슨 타협이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비 걸기, 타협은 없다, 이런 강경론인데요. 중앙위가 알아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논란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는데 중앙위에서 당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물씬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당내 기득권을 누가 행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에 봉사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비례 후보 1번에 본인 스스로를 추천한 것을 봉사다 이렇게 보기는 매우 어려운 거 아니냐, 상식적 눈높이에서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경태 기자가 전해주신 김 대표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번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인 걸로 들리는데요. 실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김 대표의 셀프 공천을 제외하고라도 후보 네. 면면을 보면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당장 이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냐, 이런 빈축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명부 작성 과정에 대한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선 어제 발표 공관위에서 작성했던 초기 순번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제시한 명단을 비대위에서 전날 심야에 회동해서 손을 봤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네. 이게 일단 비대위에서 좀 손을 봤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좀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당선 안정권의 A그룹, 그러니까 일부 후보자들은 공관위의 정식 면접 절차도 건너뛴 채 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이 있는데요. 이분은 비례대표 신청 접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19일 날 당 비대위 측이 영입을 제안했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순번이 결정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김 회장도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무상복지 정책을 정면 비판한 칼럼을 썼고요. 이 칼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자신의 가오를 묻어버린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좀
비대위의 입건이 들어갔는데 그 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전격 공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흥미로운 게 앞서 논문 표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박경미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박경민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 영입 과정에 김 대표의 친인척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1번 순위 자체 당대표 몫이긴 한데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한 추천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의혹이 생기는 거죠. 네. 박경미 교수 영입 과정에서 김 대표의 친인척이 개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울 만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어떤 친인척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지금 취재 중입니까? 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박경미 교수의 어떤 주장인데요. 네. 그 박경미 교수가 이제 오늘 언론과의 한 인터뷰에서 보면은 그 김 대표의 네. 부인인 남동생의 김창경 교수라고 있습니다. 뭐 네. 한양대 교수가 있는데 예. 이분하고 이제 박경미 교수가 인연이 있습니다. 네. 박경미 교수에게 김창경 교수가 이런 제안을 했고 아. 이에 따라서 김 대표가 공식적으로 영입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박경미 교수가 밝혔죠. 네. 박경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김 대표의 친인척, 부인의 남동생인 김창경 교수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뭐 가족을 동원한 사천이다. 이런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지금 뭐 산 넘어 산인 상황인 것인데요. 이게 뭐 전반적으로 김종인 대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당무 거부에 돌입했지만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용납하기 좀 어려운 무리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실제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인지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이런 분들을 공천했던 것일까요? 일단 김 대표가 총선 이유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김 대표는 자신은 아무런 욕심이 없다라고 강변했지만 이번에 셀프 공천으로 보듯이 크게 뭐 자신이 했던 말들을 뒤집고 총선 후에도 당에 남아있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김 대표 측은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을 영입할 때 제안했던 게 비례대표 2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 비례대표 2번을 달았다는 자체가 앞서의 설명을 좀 무색하게 하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납니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킹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김 대표의 최근 발언을 두고 그 김 대표가 오히려 대권에 도전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나 뭐 대권 도전설은 제가 2012년부터 김종인 대표를 뭐 여러 번으로 봤는데 너무 앞서간 것일 수도 있고요. 적어도 당내 영향력을 총선 이후에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속내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서 2012년 총대선 당시만 보더라도요. 김종인 대표가 새누리당 승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었지만 정작 당내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이상돈, 이준석 등 뭐 외부 비대위원들 중심으로 견제구를 좀 던지고 때론 지금 당무 거부와 비슷한 자진 사퇴 등의 카드를 던지면서 친박들의 공세를 견뎌냈던
했던 건 있는데요. 그런 점을 학습한 김 대표가 총선 후 대선까지 그 1년 동안 일정한 영향력을 당내에서 유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자신을 당선 안정권으로 밀어넣고 당내에 자신의 어떤 사단, 친 김종인 세력을 구축하려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김 대표가 영입대 당시에 이제 다수의 취재원들이 했던 말들도 있는데요. 네. 김 대표가 문재인 대세론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박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김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제대로 대권 후보로 메이킹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뭐 지금까지 공천 상황을 보면요. 그 20대 국회로 돌아올 전직 당대표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파 자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상당수 공천이 배제되거나 컷오프 됐지요. 이런 사안들을 보면은 사실 그 김종인 친정 체제를 뒷받침할 인사들 그리고 그를 견제하거나 이럴 사람들이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 전대가 치러지더라도 어떻게 보자면은 김종인 체제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관건은 역시 총선 결과입니다. 김 대표 스스로 얘기했던 107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이 모든 수들은 역풍이 될 공산이 큽니다. 네. 실제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사단을 구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을 탈각해서 이른바 김종인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평가들이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이 김종인과 문재인 두 정치인 간의 팀플레이냐 그렇지 않냐 이것도 뭐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 측도 적지 않이 당황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국면들을 좀 지켜봐야 더 정확한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전 국민의 관심이 돼버렸는데요. 지금 뭐 결정이 좀 났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만 남겨두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어제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29곳의 공천을 새누리당이 확정했는데요. 유 의원을 포함해서 현역 지역구 의원 7명만 지금 현재 공천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 의원을 빼고는 나머지 6명 현역 의원들은 지금 결선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 의원만 빼고는 공천이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 따르면 유승민 스스로 결단하라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스스로 당을 떠나라는 겁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스스로 당을 떠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어제 공관위가 3차례에 걸쳐서 단수 우선 추천 결과, 네. 여론조사 경선 결과 등을 발표했는데, 유 의원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논의조차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돼 있고요. 네. 그리고 비박 학살 논란으로 불거진 당내의 갈등을 네. 이 유 의원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봉합하거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단초인데도 네. 이걸 계속 미루고만 있는 거죠. 이 위원장이 어제 솔직히 속내를 드러냈어요. 네. 퇴근길에 기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를 바라는 거냐, 기다리는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기다리고 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런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이 서로 간에 좋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친박 측 공관위원인 박종희 이 사무부총장도 대구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유 의원에게 공천은 줄 수 없다,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당 정체성 부적합자인 유 의원에게 공천을 줄 수 없으니 나가라.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역풍이 좀 염려되니까 당에서 결정하진 않겠다. 웬만하면 알아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국민 누가 보더라도 부적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 스스로 아닌가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당 최고위원회가 유승민 의원의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걸로 전망하세요?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문제는
최고위는 어떻게 보자면 여론 수렴 절차고 그 최종 결정 공관위에서 한다는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고위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공관위에서 어떻게 뭐 결정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가 앞서 단수 추천 6곳, 우선 추천 2곳 등을 보류시키면서 의결을 네. 해당 여러 가지 친박 최고위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오늘은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탈당을 해버렸고요. 예를 들어서 진영 의원이 어제 더민주로 입당을 했고요. 네. 권은희, 조혜진, 안상수 의원 등이 탈당 및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심 요구가 반려된 주호영 의원이 23일께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앞서 김 대표가 의결을 보류시킨 여러 지역들이 상당수 원인이 해소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 점을 들었을 때 좀 논의가 네.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공관이나 친박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알아서 나가주는 형국이란 뭐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가 그러나 뭐 유승민 의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전반적으로 공천이 마무리된 상황을 좀 종합해 보니까 김무성계는 일단 살았고 네. 비박 학살 공천 원인 중 하나였던 진박 후보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강석호, 김영훈, 김종훈 등 뭐 김무성계 의원들이 어제 경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공천을 확정지었는데요. 네. 반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냈던 김재원 의원, 대구 서구울에 출사표를 던졌던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진박을 위한 공천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버티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뭐 저는 이게 좀 역설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경선 결과에 의해서 다 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선 없이 단수천과 우서천을 남발했던 이한구 위원장의 그 결정 배경이 어떻게 보자면은 어제 발표된 경선 결과에 드러났다. 그러니까 진박 후보들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단수 우선 추천, 상향식 공천제를 흔드는 이런 걸 남발해서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어서 김 대표가 이런 점을 들고 좀 버틸 것인가 이런 게 좀 관심이 쏠리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내부 진박이라고 상징되는 분들, 김재원 의원 그리고 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경선에서 낙마하면서 좀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심의 포인트는 역시 유승민의 결단, 유승민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은데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유 의원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먼저 당을 나가게 된다면 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에 의한 학살, 박 대통령의 탄압이라는 이미지가 좀 희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들어서 지금 유승민 의원도 끝까지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박종희 공관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을 낸다면 이거는 뭐 확실히 당의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이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류성걸 의원이라든가 김희국 의원, 이종훈 의원 등 친유승계 의원들은 유 의원의 거취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 의원이 만약 이 거취를 무소속 출마로 결정 짓는다면 네. 이들 역시 동반으로 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탈당했던 의원들과 함께 어떤 연대, 암묵적인 비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좀 그동안 일여 다야 구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상당수 곳에서 다여 다야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좀 당이 언제 결정을 낼 것이냐 그리고 그 시점이 21일 오늘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막바지인 23일이 될 것이냐 뭐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데요. 네. 당장 공관위에서는 오늘 오후 늦게 논의를 해볼 것이나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이 임박해야 이승민 전 원내대표의 결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친유연대, 친유 무소속 연대의 출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던데요. 실제로 이런 것이 이번 총선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심사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거의 폭발 직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새누리당은 공관위에서 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611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네. 공관에서 오늘 하루 더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후보군이 좀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역시 뭐 어떤 인물이 들어가게 될지는 이제 결과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후보는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 눈에 띄네요. 이분이 확실히 비례대표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높은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힘을 보탠 인물입니다. 김무성 당대표가 앞서 전 사무총장을 두고 영웅이라고 지켜 세우기도 했죠. 뭐 19대 때나 마찬가지로 19대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인물들을 공천을 비례대표로 올렸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뉴라이트 공천도 네. 좀 있었고요.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번에 비례대표는 얼마나 또 막장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서로 막장 대결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도 국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통일 외교 안보의 핫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종창 토크 시즌 2.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민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진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 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장면은 국민의당 공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몰려와서 항의하는 장면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는 수구이 배심원단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광주 동남갑의 지역구 당원들이 몰려와서 장병환 후보 그리고 서장성 후보 간의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그리고 정의당의 김종대 뭡니까 갑자기 직함이 생각이 안 납니다.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예비 후보도 예비 후보라고 해도 되고 뭐 직함이 너무 많아요. 감투가 너무 많아요.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격한 공천 과정이요. 어제 오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원래 뭐 매번 선거 때만 되면 공천 잡음 파열 뭐 있기 마련인데 이번처럼 막장으로 가는 건 또 처음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좀 압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국내 정치 현안은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대일 외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교과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교과서 문제. 저희가 사실은 국내 정치에 몰입돼 있어서 대외 정치 문제를 한동안 좀 다루지 못했는데 드디어 종창 토크에서는 이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앞서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저희 종창 토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계시는 곳. 그리고 제가 오늘 날씨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분도 날씨를 얘기를 안 해주고 계세요. 저희 스튜디오는 좀 조명 때문에 상당히 뜨겁거든요. 오늘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다는 서울의 날씨 예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 날씨 어떤지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김창수 원장님 교과서 문제 이거 꼭 다뤄야 된다. 일본 교과서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 반드시 다뤄야 된다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경제 불안이 제일 크고, 네. 그 다음에 외교 불안, 그 다음에 안보 불안이라고요. 네, 외교 불안에서는 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갈팡질팡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 이유는 중국과의 우리가 무역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외교가 불안할 경우에는 장차 한 20, 30년 이상의 네. 우리의 어떤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외교 불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걸 가속화시켰던 게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이른바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그렇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합의했다고 한 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거부 비판의식 같은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외교부에서는 일관되게 계속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병원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오늘 복장도 병원 복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이 병원에서 틈만 나면은 이제 잠시 짬이 나면은 이제 뉴스를 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제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은병세 외교장관이 어떤 네. TV 어떤 토크쇼 같은 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은병세 장관은 역시 한일 관계 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고 하여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일본의 교과서 검정 문제, 네. 검정을 일본 정부가 승인을 하면서 우리는 국정교과서를 하려고 하지만 일본은 지금 검정 제도니까요. 네. 그래서 검정을 승인하는데 승인된 검정 중에서 많은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종군 위안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교과서 문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는 이런 과정이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합의를 했을 때 네. 이제 아베의 구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그동안에 지배하 요구했던 거를 이제 네.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고 이걸로 끝냈다. 이른바 이제 속되게 말 종쳤다. 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안심하고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예정돼 있습니다. 3월달, 4월달에 네. 교과서 검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는 마음 놓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합의를 쉽게 해줌으로써 네. 아베에게 날개를 달아줘서 아베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일본의 어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네. 이른바 이제 영토 분쟁을 할 그런 가닥을 이제 잡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작년 외무장관에서 했던 것에서부터 네. 지금의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일본 교과서에 통과시킨 것까지는
일련의 연관된 속에서 아베의 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발판을 깔아준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 외교부는 그걸 또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국정교과서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 문제, 특히 이제 소녀상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 지나면서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 내부 문제도 너무 복잡하고 또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막 지금 막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보면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의 77% 이것을 언론에서는 약 80%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독도는 일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독도는 일본 땅으로 이제 교육받게 되는 것이죠. 내년부터.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영토 분쟁은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태도 변화가 없고 물론 이제 겉으로는 뭐 일본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말뿐이거든요. 김종대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국방 개혁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글쎄, 내가 여기서 또 단독 보도 하나를 해야 아, 단독 보도. 와, 단독을 사랑하는 장윤선. 가만 있자. 그런데 이거 전에 얘기한 거 아닌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체크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단독으로서 가치는 지금에 더 있다. 사실 미국과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미국과 연계해서 봐야 예. 된다. 제가 일전에 어디 신문 실론을 통해가지고 흥미있는 정보다. 그러면서 공개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12월 28일 날 작년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네.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를 도대체 어디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정책 차관실이다. 그거 지난번에 얘기하셨어. 아, 얘기했어요? 예. 이미 나간 보도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 찾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아, 그렇나? 한번더 기회를 주려고. 예. 그래서 개성공단은 그런 큰 그림에서 이루어진 희생물이었다. 네. 핵심 포인트는 뭐냐? 너무 멀어진 한일 관계는 좀 가깝게 하고 너무 가까워진 한중 관계는 좀 떼놓는다. 이런 큰 그림에서 동아시아 정세가 전개됐다. 네. 그런데 지금 교과서 얘기가 말씀인데 이거 우리 정부 대응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이미 작년 12월 28일 날 위안부 합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흐름이 이제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한일 정부 간의 외교 문제의 전제 조건이 안 된다. 즉 하나의 전제 조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조건에서 과거사 문제는 이제 철회된 것이다. 네. 이렇게 단정해도 좋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게 이제 작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의 본질이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교과서 이런 걸 아베 정권이 재검정을 하면서 한국 눈치 봤느냐?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뭐 독도 문제를 이제 우리 창수형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이번에 통과된 검정 교과서 문제는 비단 독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위안부 강제 연행이라는 거는 다 삭제됐어요. 예, 다 삭제되고 맞아요. 그냥 보내졌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산물로서 상당히 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검정을 통해서 처음에 그 출판사들은 자위대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란 표현을 없애고 네. 그게 아니라 무슨 자위대 활동을 넓힌다는 이런 식의 표현 쓰지 마라. 적극적 평화 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정부에서 바꿨고 네. 이런 권고 사항들을 통해 가지고 전부 바꿨다고. 그러니까 이 평화 헌법 문제, 집단적 자위권, 그 다음에 위안부, 독도 문제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어떤 과거사에서 일본이 갖고 있던 전후 체제에서 갖고 있던 역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과하는 전후 체제 국가, 역사로부터의 해방. 전후 체제로부터의 일탈이자 해방이에요. 즉 전범 국가로서 지난 70년간 그 유지되어 온 전후 체제 이 속에서의 어떤 평화 헌법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부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이 시점에 중요하냐? 네. 올해 일본이 이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이제 고졸 예정자라 고졸 직후에 네. 그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을. 네. 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저학년 교과서가 이번에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다음 선거부터 바로 참여하게 되는 유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곡된 역사를 배운 채로 첫 번째 사회 진출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만큼 이 바뀐 선거 연령 속에서 네. 하나의 일본의 어떤 청년 계층들의 어떤 극우, 국가주의형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집단 정신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선거에까지도 영향을 주겠다는 어떤, 이건 또 자민당 일당 독재 체제의 어떤 부산물이기도 한 겁니다. 일본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옆에 있는 나라가 점점 극우 보수화되니까 그 영향을 우리 뭐 안 그런가? 우리까지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래. 우리는 지금, 검정 교과서 수준이 아니라 국정 교과서 수준이기 때문에 한술 더 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어 사실. 예. 근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네.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안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네. 3학년이 있으니까 매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교과서 검정에 대한 일본 문부 과학성의 지침, 네. 이런 게 또 뭐 3, 4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게 해마다 3월 말 4월 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3월 17일 날 교과서, 아마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검정안에 대한 통과가 이루어진 것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빨랐다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네. 근데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3월 말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네. 해관보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거는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베는 이렇게 복선을 다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네. 이미 이제 종군의 한부 문제, 일본군의 한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하고 합의를 하고, 네. 그거를 올 3월 달에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미국으로부터 네. 인정을 받으려고 아베는 생각하고 있었죠. 3월 말이면 이제 곧 며칠 안 다음 남았죠. 주나 예, 이번 예. 주 다음 주죠. 예. 다음 주네요. 예. 그리고 이거를 원래는 이제 3월 말 4월 초에 교과서 검정안 통과를 하는 것을 조금 단기에 1년보다 빨라졌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3월 말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은 거기에서는 일본군 외환부 문제와 그다음에 어떤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승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김종대 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한일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그다음에 한중 간의 거리를 조금 띄우고, 그리고 남북 간에는 일종의 북한의 위협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미국이 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는데 최적의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베가 맘 놓고 네.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도발을 해도, 네. 우리가 지금은 명분론상 우리 정부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베의 구상은 결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네. 미국이 한일 관계를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어떤 당겨 놓는 그런 속에서 교과서 문제, 교과서에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했던 것들을 묻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베는 그런 한일 관계와 그다음에 미국과 관계 속에서 짜여진 일정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왔습니다. 네. 아주 영악하게 나쁘게 악용을 한 거죠. 예. 그 대표적인 경우가 2014년도에 이 3월 말에 헤이그에서 바로 이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린 거예요. 근데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릴 때, 그때 이제 한국 정부는 일본이 뭔가 반성하는 네.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 네. 이렇게 한국 정부는 말해요. 예. 근데 일본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미국이 주선해줘가지고 네. 헤이그에서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한미일 해관보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은 교과서 문제, 교과서 검증안을 또 통과시키면 독도가 또 자기 땅이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제정치의 연관 속에서 미국의 전략이 한일 관계를 가깝게 하려는 이런 거라는 것을 아베는 잘 활용을 해가지고 네. 자신들이 영토 문제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도발을 할 때 그런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것들을 무마시키는 스케줄을 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번번이 지금 한 판이- 아베 그런데 깨지고 당하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 참여차 이달 30날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대외 관계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국내 정치에 막 골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국내 현안에 몰입해 있을 때 대외 정세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우리도 이 점을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대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도장을 찍고 오실지, 또 이분 나가면 또 사인하고 오시잖아. 결제하고 오시고. 아니, 걱정이야. 결제하고 그렇죠. 예, 그것도 또 우리 모르게 했다 나중에 밝혀지는 양상이 많죠. 미치겠어요. 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핵안보 정상회의는 지난 1월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연이은 어떤 강경 드라이브의 최종 그 승부처, 1차 승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 가지고 사드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뭔가 좀 시덥지 않게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지금까지 많이 취해 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북한 제재에 대한 협력을 받아내겠다고 해서 사정없이 지금까지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1차적인 결실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거두겠다. 이런 보관이었죠. 네. 그러면은 예상해 보건대 그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아마 우리 정부는 북한 제재에 중국도 대대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걸 마구마구 언론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많이 뿌려댈 거예요.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예, 내용과 관계없이. 내용과 관계없이 예. 이런 것들을 어디서 끄집어내가지고 박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성과로 이렇게 포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도하 보수 언론의 도배질이 될 수 있겠네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종편이 또 대기하고 있어요. 종편이 대기하고 있죠. 예. 예. 그러는 와중에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 그 예고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네. 편이기 때문에 예. 이때가 중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답변을 받아내기에 매우 혹이다고 박근혜 정부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중국 자체는 어느 정도 유엔 제재안에 중국이 협조를 했으므로 네.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을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중국의 본심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정상회담을 각자 동상이몽으로 해석해서 박근혜 정부는 총선 때 박 대통령의 네. 그 외교적인 이런 어떤 그 성과로 포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다음에 뭐 예컨대 그러면 사드 배치에 대해 시진핑을 설득하냐? 네. 사드에 싸짜도 못 꺼낼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싸대기 꺼내면 싸대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단 싸대기 날라와요. 그 싸대기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꺼내지도 못할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그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 난처해져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북한의 체제 전환, 네. 정권 교체, 최종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북한 붕괴까지도 내다보는 어떤 극단적 강압 정책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그런데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부로 박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건 대단한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걸 기대하기에는 우리 각하께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런 어떤 대중외교에서 이제 겉도는 모양들이 사실은 소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네. 한미 관계에서 어떤 동맹을 증진하고 한미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 속에서 일본 문제는 묻힙니다. 일본 문제가 묻힐 것이다. 묻혀버려요. 예. 예, 끝내진 않아요. 지금 정보 보십시오. 이건 뭐 제대로 대응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 문제. 그거는 일본 멋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물때 만난 고깃대 마냥 마구마구 휘젓고 지나도 네.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응 못해요. 아, 참 걱정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저렇게 뭐 영토 문제, 교과서 문제 맘대로 자기들 맘대로 국제사회의 지적이나 이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전혀 이게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명분론 차원에서 그냥 한마디 정도만 하고 예? 그냥 성명이나 내고 뭐 이런 수준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질 일이거든요. 네. 예? 영화 귀향 보신 분들 얼마나 그렇죠. 안타깝고 지금 벌써 300만 명이 네. 넘었거든요. 네. 그 영화 동주 이거 굉장히 의미하는 바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대응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말씀하신 대로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일본 이슈는 다뤄지지도 않고 오로지 북한 문제, 오로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이 문제만 다뤄지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사드 문제가 좀 다뤄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주권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제기도 그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도 이거는 보수 정권 스스로 파는 함정이 있어요. 스스로. 예. 자, 핵안보 정상회의가 북한 핵을 의제화하는 회담이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냥 뭐 양자 정상회담이나 이럴 때 의제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핵안보 정상회의, 핵 없는 세계를 구현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북한 핵이 의제화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건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네. 50개국 정상이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핵안보 정상회의 한다 그랬어요. 이때 남북 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초빙한다는 거예요. 핵안보 정상회의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준 메시지가 여기서 북한 핵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김정일 위원장 오면 서울 킨텍스에서 이 회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오는 걸로 됐거든? 그래서 장소가 바뀐 거라고. 강남으로. 그래서 네. 킨텍스가 아니라 코엑스로 간 거구나. 코엑스로 간 거예요. 핵안보 정상회의는 네. 이제 오바마가 핵 없는 세계를 꿈꾸면서 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어떤 핵 군축이라든가 핵 폐기를 의제로 삼는 건 아니었고 네. 핵 물질의 안전한 관리 이런 것들을 목표로 이제 핵안보 정상회의를 워싱턴에서 열었죠. 그리고 네. 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원자력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려고 했던 거예요. 핵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가지고 네. 원자력 발전을 많이 건설해서 원자력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려고 했던 게 이제 이명박 정부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워싱턴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면은 이게 이제 지금 북한이 계속 그 핵실험을 하고 또 5차 네.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지금 의회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위험론이 아주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핵안보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북한 이슈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본 문제 같은 경우에 네. 결국은 이게 왜 덮어지고 가냐면은 한일 간에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를 비롯하여 어떤 과거사 문제가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식민지 강점에서 비롯되는 우리 피해자 문제가 있는 네. 거고 그리고 독도 문제를 비롯한 영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이 문제를 전부 다 퉁치고 넘어가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안보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핵안보 정상회담 자체가 아니라 네. 거기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이 이런 한국과 일본 간의 세 가지 이슈들을 퉁치고 넘어가 버리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네. 일본의 구상대로 문제는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일본이 지금 영토 문제, 사실은 뭐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해왔고 국제법적으로도 우리의 네. 영토가 명백하기 때문에요. 근데 일본이 노리는 거는 이거를 자꾸 분쟁 지역화 시켜가지고 네.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정안에 통과시킨 내용을 보면은 아베가 지시해가지고 새로운 문구들이 담겼습니다. 그거는
한국 정부는 네. 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것도 반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문구를 그대로 본다면은 마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공정하게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 그러는데 네. 한국은 뭔가 자기들이 꿀리는 게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나와서 당당하고 공정하게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도 거부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한국은 비겁한 애들이다. 이런 이제 인식을 일본 사람들한테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 문제가 이야기됐던 것들은 원래 지속적으로 일본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영토 분쟁화시키는 도발을 네. 해온 겁니다만은 이번에는 국면에 있어서 그런 미세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일본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그냥 또 다시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러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그 문제를 좀 쭉 따라가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로 북한 위협론인데요. 이게 좀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정치가 워낙 복잡해서 이 북한 위협론 잠깐 얘기하고 국내 정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위협 문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서울 상륙작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북한 위협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저희가 이제 테러방지법 그때 당시 그 테러방지법 관련한 필리버스터 할 때 원튼 원치 않든 안보 위협은 계속될 거다. 그리고 봄에는 안보 위협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중단을 결정을 했었던 것이죠. 당시에 그 문제 저희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자, 북한의 5차 핵실험 위험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김종대 단장님 먼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임의의 시간에 핵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갖추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어떤 핵실험이라는 게 점점 더 수위가 높아져서 사실은 이제 실전 배치된 핵과 거의 유사한 핵실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지시대로 한다면은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한국의 키 리졸브 훈련 때 있었던 쌍용 훈련. 네. 이게 이제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상륙 작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올해로서 이제 4번째 개최된 거죠. 처음에는 북한도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2013년부터 이 훈련에 대해 가지고 매우 예민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최초로 반상륙 작전이 김정은 위원장 창간 하에서 대규모로 시행된 게 2013년 3월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뒤로도 3년째 북한은 또 반상륙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륙 작전을 하니까 반상륙 작전을 한다. 그리고 그 반상륙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북한이 쏠 수 있는 건 다 바다에 써보는 겁니다. 장사정포도 쏴보고 단거리 미사일도 쏴보고 중거리 미사일도 쏴보고 왜? 해안에 들어와서 상륙하는 부대를 해안에서 막기엔 때가 늦으니까 먼 바다에서 막으려면 쏠 수 있는 걸 다 쏴보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또 그 노동 미사일을 바다에 그런 용도로 썼다는 거에 놀라가지고 그래서 사드 도입 논란이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은 우리 쌍용 훈련이 계속 수위가 높아지니까 방어적인 조치, 즉 반상륙 작전만 갖고는 이제는 판을 주도할 수 없다. 네. 이래가지고 대응 전략이 아니라 역공 전략으로 서울 해방 작전을 내놓은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상륙 작전은 니네만 하냐? 우리는 그러면은 열중시 하고 있냐? 우리도 한 칼 있다. 이 얘기예요. 네. 이걸 또 한국의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또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과 어떤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상승 과정과 핵 미사일 어떤 개발에 대한 것들이 동시에 다 나오는. 네. 이게 이제 김정은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죠. 과거에는 전략적인 공세와 방어와 후퇴를 이렇게 좀 나눠서 국면 성격을 교정하고 네. 거기에 맞게 전략적인 대응을 했다 한다면은 요즘은 한미 쪽에서 뭐가 나오면은 곧바로 그냥 그에 상응하는 어떤 네. 대응 역공 전략이 나와가지고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는 이런 양상으로 된 게 김정은 시대 특징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한반도에 아주 황당한 국면이 열렸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서 서로 선제 공격을 다짐하고 있어요 지금. 미치겠어, 진짜. 이런 경우는 내가 네. 보다 처음 보는데 아니
선제 공격이라는 게 우선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이건 국가가 원래 좀채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남과 북이 동시에 선제 공격을 다짐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 네. 이게 뭔 전쟁터예요? 이게 무슨 국제법적으로도 전쟁이라는 게 상대방이 위협을 가하면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선전포고하고 어떤 방어적 조치로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어떤 명분은 다 갖추고 있는 거거든. 웬만한 깡패국가라 하더라도. 깡패국가. 지금은 뭐야? 이거는 내가 먼저 때리겠다 하는 거를 이렇게 공언하는 말로서 따지자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열점이 한반도가 된 건데 네. 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 배우는 게 뭐였어요? 대한민국의 그 국방정책은 방어정책이다. 방어정책. 맞아요. 우리는 선제공격, 침략국이 아니다. 이런 거 다 배워왔고 군인들도 그렇게 하러 왔고 네. 그렇게 다 해왔어요. 그리고 북한도 그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 십몇 년 지난 지금 상황 보십시오. 다 선제공격을 먼저 다짐한다. 도대체 이런 한심한 전쟁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내가 참 보면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죠, 지금. 그게 이제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전략이 뭔가 하는 게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에 대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A2, AD,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네. 안티 에어리어, 안티 디나이얼, 안티 디나이얼. 안티 액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얼. 그런 건데, 이제. 괜히 하는 쳤네. 미국이 중국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거에 대해서 무기 체계를 갖추어서 오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겠다 네.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중국이 그런 반지역 접근 거부 전략,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쓴다 그러는데 러시아도 이제 그런 전략을 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일종의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이번에 보여줄 건 지금 북한이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육상에서는 북한이 네. 방사포를 쏘가지고 육상으로 접근은 못하게 하겠다. 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상에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그다음에 약간의 중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 그러니까 300km에서 500km 미사일을 쏴가지고 해상에 접근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800km까지 네. 이제 미사일을 쏴서 어쨌든 이제 미국식으로 본다면은 그런 어떤 지역 접근 거부 전략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지금 이제 북한이 보여주고 있다. 이게 네. 북한의 작전이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어 보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북한이 그렇게 모든 무기 체계를 다 보여주는데 며칠 전에 사정거리 800km의 노동미사일 2기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하나는 80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영해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제 북한의 서쪽 지역에서 북한을 가로질러가지고 동쪽으로 쏘는 거죠. 네. 근데 일본의 그 방공 식별 구역에 이번에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800km 미사일을 쏘는 것이 대기권 재진입을 하기 위해서 네. 쏜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미사일의 사정거리의 한 4분의 1 정도가 미사일의 고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800km 날아갔다면 높이는 200km 날아간다는 거죠. 그럼 100km가 대기권입니다. 그럼 대기권 밖으로 200km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는 이런 이제 재진입 기술을 연습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네. 이제 일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10,000km를 날아가는 거니까 네. 800km 실험해가지고 10,000km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방은 날아갔는데 17초 후에 공중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공중에서 사라진 게 뭔가 뭐예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패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병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정보 접근에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는데 병원에서 공부만 한겨. 아니면 병원에서 공부하고 언론만 쳐다본겨. 어쨌든 정보 접근 한계가 많이 있는데 네. 눈에 띄는 한 기사를 봤어요. 아니 오히려 병원에 계시니까 더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무지하게 바빠요 제가. 병원 생활 나름 무지하게 바빠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네. 근데 이제 주목해서 제가 보는 거는 국방부 발표인데 국방부의 관계자, 국방부인지 군 전문가인지 네. 모르겠어요. 그 인용을 하면서 아마 우리 김정일 단장은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 발 실패한 거는 EMP 탄 실험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EMP탄이 뭐냐면은 네. 핵무기를 공중에서 발사해서 터뜨리는 겁니다. 네. 그럼 공중에서 터뜨리면은 핵무기로 인한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해가지고 그 전자파에 의해 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통신 체제가 마비되는 그걸 마비시키는 것을 이제 EMP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원인가 하원인가에 그 EMP탄에 대처하는 그런 뭐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활동 중에 있었는데 미국의 세계일보 비슷한 네. 워싱턴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EMP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곤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번에 한 발에 실패한 게 공중에서 터뜨리기 위한 EMP탄 실험이 아니냐 이런 뭐 국방부 관계자들의 또 멘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뭐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발을 실패했다고 보지 말고 네. 북한이 뭘 하려고 했는가, 진짜 실패인가, 의도가 뭔가 이런 것들. 자, 김종대 단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이따가. 네. 네, 그건 뭐 역시 아무도 모르는 건데 네. 이 EMP 탄을 지금 북한이 실전에서 시험할 여건이 안 돼요. 이제 핵탄두를 만드는 나라인데 네. 이 EMP 탄은 소형 그거보다 더 소형화된 네. 그 핵을 갖다가 공중에 한 60km에서 100km 상공에서 핵을 터뜨리면 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방사능이라든가 그 폭풍파에 대한 피해보다는 전자파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근데 이 전자파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 군의 지휘 시설에 컴퓨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외부의 그 전자파가 이 전선에서 전기로 변환돼 가지고 컴퓨터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지휘 통제실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무력화해버리는 거예요, 컴퓨터를.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무력화하는 건데, 한미연합군의 그 주력 무기가 전부 또 GPS 의존 체계입니다. 위성 항법 장치. 이걸 또 강력한 전자파 펄스로 교란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유사시에 북한으로서는 꽤 노려볼 만한 비대칭 전력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전에서 아직 사용됐거나 우리가 출연했다는 걸 네.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은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핵탄두를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설령 고려한다 하더라도 네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EMP 전자파 교란은 실제로 북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굳이 핵탄을 EMP 탄으로 변환을 안 시켜도 EMP 전파 교란 장비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시험된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왜 공중에서 폭발했느냐? 네. 그건 자폭 장치를 시험해 본 거일 수도 있고. 아, 자폭 장치의 실험. 그거를 시험해 본 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계기 조정. 그러니까 이번에 쏜 만약에 노동 미사일, 중거리 네. 미사일을 쐈다면은 네. 어떤 식으로든 그 낙하하는 지점에 대해서 새로운 비행 제어라든가 추력 조절이라든가 유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미사일 용도로 써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시험해 보는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뭐 굉장히 다양한 것인데 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죠. 문제는 그러면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 정세에 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더 센 강도 높은 대북강경론 근데 이런 할 게 걸 뭐 있어? 지금 되게- 북한에 대해서 네. 해운 금융 우리 독자 제재안 발표했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북한하고 거래가 있어야 효과를 보는 것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고통을 주는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내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용.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태세, 박근혜 네.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응 태세. 총력 안보, 총력 이런 안보. 거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북한하고 맞싸워야지. 지금 정치권 얘네들 이렇게 쌈질이나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박정희 대통령 이게 구호를 써야지. 박정희 대통령. 써주세요. 아니 어떤 청소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부인인 줄 알고 있더라고. 요즘 워낙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용어까지 같아지면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이제 그 부인인 줄 알아요. 그런 청소년들 많아요. 아, 그래요? 한국 정치를 좀 다시 넘어가기 전에요. 워낙 한국 정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네. 북한이 이제 이번에 5차 핵실험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이 이른바 핵 분열 실험을 한 거였죠. 이번에 이제 1월 달에는 또 뭐 핵 융합 실험을 해서 네.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하지만은 근데 지금 김정은이 며칠 전에 핵탄두 실험을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핵 물질이 지하에서 분열하는 네. 그렇게 해서 온자력에 힘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이 실험을 한 거라면은 이제는 그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소형 그 핵무기를 네. 탄두에 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폭파시키는 물론 그때는 핵물질은 집어넣지 않겠죠. 네. 공중에서 폭파시키든지 실험실에서 폭파시키면은 실제로 이제 방사능 유출되니까 그래서 탄두에 실어서 하는 핵폭탄 실험을 네. 지금 핵탄두 실험을 하겠다고 김정은이 말했기 때문에 네. 오차 실험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일단 높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상 미국은 이 3, 4월 달에 네.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또 그 상원에서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애슐린 카터 미 네. 그 국방장관하고 미 합참의장이 다 이제 청문회에서 증언을 한 게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 이제 미국의 5대 적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테러리스트들 이런 것들은 이제 5대 적국 안에 이제 북한을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합참의장이 북한의 위협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예, 이게 굉장히 흥미있는 건데 우선은 북한의 핵무기, 두 번째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 세 번째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사이버전. 이 세 가지가 미국의 위협인데 그 위협이라는 걸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그러니까 테리토리, 영토에 대한 위협이고 또 가끔씩 가다가는 홈랜드, 일종의 미국에 대한 어떤 조국에 대한 네. 우리의 조국을 미국이 북한이 위협하고 있다. 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북한의 핵과 네. 미사일 능력을 지금 미국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이버전은 별거 아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방어 체계만 있으면은 북한의 사이버 어떤 테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으나 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점증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해가지고 세 가지 위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합참의장이 북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이제는 더 이상 적당하게 미국이 아시아에 개입할 수 있는 핑계거리 수준을 넘어서서 네.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미국은 북한하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평화협정 이야기들이 그래서 술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필연적으로 북한 핵능력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방치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지금 북한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게 그냥 적당한 위협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를 관리하려고 했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 코 다치겠네? 네. 미국 사람들 코가 크잖아요. 그래서 큰 코 다치긴 하는 지금 생각을 하는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미세한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대전환. 김종대 단장님 표현에 따르면 대단한 전환,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정세에도 정말 급변하는 정세가 될 것 같은데 북미 간의 협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변화되면 한반도는 정말 확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걱정하는 네. 거는요. 지금 미국이 정권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항상 북미 간에 그 미국 대통령 임기 말에 뭘 잘해보려고 하다가 네, 그 사고쳐요. 다음 대통령의 초기에 한반도 위기가 많이 일어났어요. 클린턴 대통령 초기에 맞아요. 94년 북한 영변 핵시설 맞아요. 폭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부시 대통령 초기에 역시 2003년경에 아직까지 집권 초기인 조지고 부시는 것만 하는 조지 부시가 영변을 또 폭격 못해서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걸 이제 국제정치에서 스핀 효과라 그러는 건데,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네. 한 명은 공화당이었고 한 명은 민주당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미국의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바마가 쿠바라든가 이란 문제를 다 해결을 했는데 오늘 쿠바 갔죠. 쿠바 오바마가. 갔어요. 예. 그런데 북한 문제를 그대로 남겨놓은 미완의 숙제로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다음 대통령 초기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희생물 내지는 대상자로 네. 북한을 사실 눈여겨볼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부가 앞서서 그 미국의 다음 정부까지 내다보면서 지금 한반도의 평화공존의 밑그림 또 한국이
평화 중견 국가로서 이 정말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한번 주도해보자. 이런 결의와 준비가 없으면은 그런 큰 파도에 국제 정세 변화에 쓸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한테 큰 숙제로 남겨진 것이죠. 그렇군요. 아, 설마 트럼프가 되지는 않겠죠? 미국 대선에서? 몰라, 될지도 몰라. 아, 나 진짜 막 걱정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막 그렇게 뜨겁던 샌더스 돌풍 가라앉고 힐러리 대 지금 트럼프 구도가 지금 공화당까지 힐러리를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화당 지도부까지도. 그냥 한국하고 흡사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예.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미국 정치하고 한국 정치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분위기가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으란 얘기지. 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제인 지금 그 공천 파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뭐 서로 막장 드라마 경연대회를 여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또 더불어민주당대로 뭐 이렇게 가고 보십시오. 있는 것 같은데. 자, 정치인 얘기해 주세요. 아니, 예년 같았으면 총선 때 지금이면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다 끝나고 그럼요. 이제 정책 비교 경쟁이 들어가거나 맞아요. 아니면 큰 국가적 이슈를 놓고 한판 붙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나도 그런 건 없고 전부 3당의 그 내부 공천 파동이 뉴스의 90%입니다. 90%. 맞습니다. 정치 뉴스에. 오늘 아까 안철수 그 대표까지도 저런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저 뭡니까 몸싸움에 구태 정치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바닥에 눕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거기에다가 1번 당하고 2번 당은 둘 다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두 양김 씨가. 네. 그러는데 양김의 당무 거부 사태네. 당무 거부 사태예요. 네. 그다음에 저하고 비례대표 똑같이 2번 대신 그 이름도 나하고 비슷한 같은 김종자 돌림의 그 2번 당의 네. 비대위원장께서는 셀프 공천하다가 또 당무를 오늘 거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금의 이 사태는 뭡니까? 사실은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맏형으로서 사실 어떤 지금은 정권 교체의 비전을 내놓고 그렇게 하되 지지자들이 뭐 정의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져 있다 손치더라도 각자의 자기 가치대로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큰 정권 교체라는 도도한 여정에 있어서야 어떤 연대의 심리가 고취가 되고 또 일부 지역 후보자들끼리는 연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상황으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서도 이길동 말동한 선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여권이 저렇게 자중질환에 빠질 때 조금만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더불어민주당이 취해줬더라면 지금쯤이면 대단히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총선 필승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선 정권 교체 비전까지도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뻔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저는 지금 상황이 파시즘의 광기가 몰려오는 전야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김종희 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공천 문제 때문에 완전 뭐 풍비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죠. 첫 번째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와 안보의 어떤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었던 이른바 이제 그 새누리당을 친박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구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총애하는 윤상현 의원의 이 막말 발언으로 인해서 그런 구상에 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친박 정당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이후 대선 이후에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차질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 가지 상황은 뭔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결단을 내리는 그런 객관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네. 근데 청소년들이. 박정희 대통령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사회적 혼란 뭐 이런 거였고 유신을 할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그는 뭐 남북 불안을 극복하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혼란이라는 것은 정치적 혼란, 안보 불안, 경제 불안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인 조건이 마련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박근혜 대통령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친박 세력들의 힘이 약화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동력이 생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치가 정말로 막장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정치 혐오 형태로 우리가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우선은 과연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인가요? 그분이 이 비례대표 공천을 비롯해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를 한번 저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김종인 대표는 원포인트 릴리프입니다. 그 역할이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자기 그릇됨의 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겸손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순간 오버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순간 자기가 역량에 맞지 않는 무거운 어떤 관을 쓴 순간 거기에 짓누르려서 찌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원포인트 릴리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명야당 네. 이 기치를 복원시키는 거, 부활시키는 겁니다. 정통야당, 선명야당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공천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할 것인가? 비례대표에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죠. 네. 근데 지금 김종인 이 위원장 이 양반이 한 그 비례대표 이 사람들을 가지고 네. 뭐 박근혜 정부 실정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총선에서 뭐 그런 게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통 야당이라고 하는 이 야당이 지금까지 계속 추구하는 노선이 뭐였습니까? 그거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건 명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이 비례대표 임명한 사람들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지면서 네. 0.1%, 1%의 소수를 위한 지배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인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공천한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그 소수를 위한 지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 양극화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울러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진보 정치가 제도권 내에 없지 않습니까? 진보 네. 정의당이 있는데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1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임무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사회의 진보 정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진보 정치를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역할이 제1야당에 또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공천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공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로 공천한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뭐 더민주를 한번 한 다음에 또 다음에는 또 새누리당 가가지고 또 내가 과거에 더민주에 있었다는 것을 팔아서 내가 그 더민주에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 새누리당 가가지고 뭐 하나 공천을 하든지 뭐 장관 하든지 뭐 하든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로서 그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의 이력이라든가 경력을 보면 그럴 사람들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공천해가지고 진보 정치를 원내 제도권 내에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제1야당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 공천을 정수영이 지금 네.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건데 평소에 이 정도로 안 나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제가 막 배가 꼬이는데요. 아침에 8시부터 제가 이 자리를 못 떠나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강도 높은 비판. 그러니까 제일 그 8시에 정봉주 의원이 막 거의 고함을 치면서 비판을 했어요. 당을 떠나라. 그럴 거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우리 필요 없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 솔로몬 재판에선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당이 갈라질까봐, 당이 더 어려워질까봐
뭐 독선하고 독주하고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이럴 때도 그냥 참고 있었는데 이 지경에서는 더는 못 참겠다. 분노 게이지가 점점 높아져요. 김홍걸 위원장 그리고 또 그 김광진 의원 나와서 또 막 방금 전에 막 성토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게 김창수 원장님까지 오늘은 완전히 분노데이 팟짱 오늘 분노데이 분노 특집 분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따위로 대접하는 정당에서 일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오늘 당무 거부하고 중앙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따위로 대접하는 정당에서 일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정치인 김종대 단장님은 이런 워딩 아니, 어떻게 저 보십니까?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는데 자, 그 얘기를 한 자리가 그러면은 어딥니까? 기자들 앞이죠. 그렇죠. 저기 국민에게 하고 국민에게 대놓고 한 이야기죠, 사실상. 굉장히 협박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저 순간적으로 네. 멍해지는 게 이럴 수가. 그런 어떤 느낌이 들 정도인데 네. 대접받으시려고 거기에 들어가신 거라면 헌신하고 봉사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정도 심한 말이라 그러면 이건 거의 반협박이거든요. 네. 이건 뭐냐 하면은 나 아니면 민주당 위기에 빠지고 정권 교체 안 될 건데 이렇게 위기감 속에서 선장을 흔들어 놓으면은 좌초될 건데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왜 정치가 이렇게 혼란에 빠졌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여야당이 소위 말하는 경쟁적 물갈이론의 함정이었어요. 사실은 혁신과 물갈이를 동일시해온 사고의 프레임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친노를 물갈이하자, 한쪽에서는 호남을 물갈이하자, 그 다음에 여당은 뭡니까? 비박을 물갈이하자, 또 한쪽에서는 진박을 어째자. 이래가지고 네. 각자가 이제 어떤 그 지금의 처지에 불만을 갖고 있는 정파 세력들이 무언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물갈이론을 확산시켜 왔고 그게 내부의 분열적인 논리로 전부 다 확산이 된 겁니다. 그것이 공천 과정에서 그대로 구체화돼서 네. 이제는 화합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혁신 경쟁을 한 건데 혁신 경쟁의 최종 결과물은 뭐냐 하면은 갈고 또 갈고 완전히 가루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이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정당 재편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스템과 이런 프레임과 이러한 틀로 정치가 존립하기 어렵다는 것들을 여야가 각자 다 증명을 해준 거예요. 네. 거기서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정의당밖에 없어요. 그 정의당은 애시당초 가장 원래는 취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완전 자유경선 아니었습니까? 네. 완전 자유경선에다가 진성당원 아니면 가짜당원 이런 거 전부 다 명단을 철저히 2중 3중 검증해가지고 네. 당원 민주주의에 다 맡기고 지도부가 개입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원래 지금까지 깨지던 정치판은 이런 판에서 깨져왔어요. 맞아요. 그 사이에 어떤 세력이 개파가 들어오고 무더기 입당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전체 판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이게 과거에 이제 진보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유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극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예방해 놓고 물갈이는 과감하게 해서 경선을 하되 룰은 복잡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되고 별하게 볼 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결과를 거의 승복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도처에서 이제 벌어진 건 뭐냐? 저는 정당 시스템에 이제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는 시점으로 우리 사회가 진입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대의 정치의 위기예요. 그러려면 당원 직접 민주주의로 가든가 우리 당 같이. 네. 아무도 후유증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좀 대단히 좀 충격적이어서 제가 몇 문단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오늘 오전 기자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개인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는데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무 거부 이후에 상황을 좀 살피기 위해서 기자들 몇 명이 들어간 모양이죠. 사람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그따위로 대접하는 정당에 가서 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내가 무슨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다. 내가 자기들한테 보수를 받고 일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이건 너무 세서 대표직을 내놓고 안 내놓고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나는 대표직의 매력을 못 느낀다. 내가 연연해서 여기 온 게 아니야. 내가 당을 조금이라도 추스려서 수권정당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끌고 가려면 의원직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비대위원장 하려는 사람으로 다루는 것이 제일 기분 나쁘다. 내가 무슨 욕심 많은 노인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건 하나의 핑계고 자꾸 딴소리에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건 심각한 건데 네.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자, 과거에 그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에 이제 김대중 총재가 당시에 그 정계복직기도 하고 할 때 또 그 이전에 그 저기 민주당 시절도 네. 마찬가지인데 자신을 비례대표 14번에 공천했습니다. 김대중 네. 당시 총재가 왜 그랬냐? 그게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걸면서 내던지면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정치의 그 자식의 도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리더한테 자세가 나올 때 뭐냐 하면은 국민들이 조금 더 이 당을 돕자. 위기에 빠진 당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표를 결집을 시켜왔던 것인데 지금 김종인 대표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가 2번 차지하는 것이 이게 뭐 수권정당으로가 당연한 나의 자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따위 대접받는 거에 말이지. 내가 저기 서운하다. 나 그렇게 푸대접 받고는 못 해먹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공당의 어떤 그 공인으로서의 대표의 말치고는 제가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정말 그 김종인 대표의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그 어디서 나온, 누가 리포팅한 겁니까? 그거? 이게 지금 그러고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패권 문제가 항상 이 당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앙위원들이 저렇게 패권을 해서 얼마나 표를 깎아먹고 있는 줄 아느냐. 패권을 하려면 잘하라고 해. 그따위로 패권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중앙위원들이 어제 이게 당헌 위반이라고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ABC 블러킹 해가지고 하는 게 아예 없어요. 이 당에는. 그리고 이제 뭐든지 순번으로 해서 이거를 중앙위원회가 최고의결기구에서 거기서 투표하도록 결정. 그게 당헌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그렇죠. 그런 얘기 하라고 중앙위원회 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패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비대위원장으로 돼가지고 지금 더민주가 겪고 있었던 일정한 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과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그리고 과신. 예, 이제 제가 뭐 아는 기자들 우리 장윤선 기자도 정치부 출입 오래 하셨으니까 네. 뭐 정치부 출입 오래 했던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될 때 그 김종인 위원장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어요. 에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낱말을 잘 안 듣죠.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속되게 말해서 알로 본다.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지금 그런 기자들이 염려했던 그런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가 이번에 이제 드러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위원장 정도 된다면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그런 뭐 사석에서 한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요, 기자들에게 한 거니까 사석에서 한 이거 말이 보도가 아닙니다. 된다고 다 봐야겠죠. 보도가 된 거죠. 그럼 네.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정치라는 것은 사석이 하는 말치고도 심해요. 그렇죠. 사실은. 사회적 갈등이라는 게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을 언어의 마술을 통해 가지고 치유해 나가면서 품격을 높여 나가는 이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정치에서 특히 정치 리더가 해야 될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인 위원장은 무슨 뭐 젊은 정치인들이 막말한다고 막 공천에서 자르기 정책 내용 같은 사람 잘라놓고도 막말이라고 그랬죠. 네, 자신은 이제 그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김정인 위원장의 말에 상대가 된 사람들의 자존심과 가슴 깊숙한 곳에 상처를 남겨놓습니다. 치유가 잘 안 되게끔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은 제가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안철수 대표에게 너무나 모멸감을 안겨주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증오심만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뭔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대립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정치가 안 되는 상황으로 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386 의원들한테도 김종인 위원장의 태도 자체가 그런 모멸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386 의원들이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다는 거, 저도 물론 그들과 다 동년배들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운동권의 어떤 경력들이 훈장이거나 또는 완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80년대에 제가 겪었던 것들을 한 2, 3년 전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80년대하고 안녕을 선언했어요. 다시는 이제 내가 80년대를 가지고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미래를 규정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품격 있게 그들의 어떤 너희들의 어떤 젊었을 때 그런 노력, 청춘을 바쳐서 이 나라 민주주의에 싸웠던 것들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너희들의 그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맞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네. 저는 386 운동권들하고도 그 출신들하고도 만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 금방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자들과의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했던 네. 이야기들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러한 어떤 품격을 통해 가지고 많은 갈등들을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정치 리더로서의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오히려 네. 저는 이번에요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온포인트 릴리프로서의 고원투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자기는 비례대표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은 존경받았겠죠. 당연하죠. 정치적으로도 박수 받았겠죠. 이 새누리당의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대선 원로가 갈 수 있을 되고 것 같았어요. 새누리당의 정치적으로 어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어른이 부재한 한국 사회에서 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위치가 우리 사회에서 좀 감동을 주는 그런 그렇죠. 위치가 될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지금 금방 뭐 자기를 노욕을 부리는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해왔던 지금까지 며칠 사이에 보이는 모습들은 그런 거 말고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도저히 그리고 더 이해가 기가 안 막힌 것은 가는데. 지금 보면 그 비례대표 1번 네. 그 박경미 교수의 경우에는 그 김종인 대표 무슨 뭐 친척이 공천한 그러니까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지경에 이르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그 마치 이제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태도인 그러니까 것이죠. 이런 행태가 과거에 김무성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비례대표 무용론을 얘기했던 그 논거예요. 그렇죠. 그래 비례대표 차라리 없애자 그랬던 논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형신하고 뭐 네. 그런 네. 네.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그 일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본인은 항상 킹메이커로서 이렇게 항상 거론돼 왔는데 킹메이커 어떤 부분에 대해 사심 없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일전에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뒤가 안 맞는 행태가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지금 그나마 표를 이 정도 모아주신 이유는 위기감 때문에 모아준 그렇죠. 겁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또 다음 내년 대선 잘못되고 여기서 야권이 무너지고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고 이런 세상에서 산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우리가 파시즘에 대한 모아서 우려 때문에. 그렇죠. 모아가지고 민주당에라도 좀 주자. 그 중에는 심지어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그래도 표는 민주당에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지층들이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소중한 표잖아요. 네. 이건 그 김종인 대표의 사당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서름과 눈물과 또 우리의 어떤 그 염원을 담아가지고 모아준 소중한 표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예우하고 그 뜻에 따라야죠. 그런데 지금 최근 주말에 벌어진 이 급변 사태는 네. 아닌 게 아니라 누가 적인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지자들이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소중한 표가. 그러니까요. 지금 참 걱정입니다. 이래서 선거가 되겠냐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은 신났겠네 이제 이런 네티즌들의 그리고 의견이 107표가 뭐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 네. 이게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엔 구원투수로 들여서 제가 김종인 대표의 어떤 심정을 한번 대변해 볼까요? 네. 자, 구원투수로 나왔어요. 근데 앞에 선발투수 너 홈런 맞았잖아. 그다음에 중간개투 너 말로 홈런 맞았잖아. 그래서 내가 방어율 지키고 있잖아. 몇 대 얻어 맞았다고 뭐라 그러지 마. 가르려면 가라. 더 이상 투수 없어. 이 심정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다음 경기 선발 투수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경기에 라인업 출발할 참여할 선수 명단도 자기가 다 짜가 내가 지금 구원투에 성공하고 있으니까 감독의 권한까지 다 위임해가지고 다음 경기까지 자기가 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게 뭐 구원투수만 하고 떠날 뿐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까지도 당에 남아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킹메이커 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킹이 될 뜻이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당 안에서 전략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자기 나갔죠. 크기와 그릇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선거는 지금 23일 앞입니다. 이제 23일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도 시작하게 될 텐데. 아니 이번 주가 후보 등록이에요. 그러니까요. 24일, 5일 목금이 등록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안 가요. 사실상 이번 주에 25일이면은 선거판은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새누리당 200석을 내주는 꼴이 아니냐. 헌담파는 거죠. 이런 비판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정봉주 의원이 오늘 아침에 거의 막 분노를 삼키면서 얘기한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 지난 2014년 9월부터 팟짱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정말 민주주의의 문제, 예? 그리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짚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지적된 이런 문제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결정판이 사실은 총선이거든요. 이 총선을 앞두고 전열이 막 흐트러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 꼭 당부해야 될 얘기가 있지 않아요? 예, 정치인. 사실은 여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막상 막하예요. 예, 지금은 여야의 전통적 대립구도가 허물어지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이 선거판은 이미 변질이 됐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돼요. 상당히 많은 선거구에서 누가 여당 후보인지도 구별하기 어렵고 누가 야당 후보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워. 네.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자,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봐보면은 아니 공천 떨어진 새누리당 후보, 공천이 된 새누리당 후보, 또 야당 해가지고 지금 후보자 숫자 세다 말았고 네. 그 웬만치 물 좋은 새누리당의 지역구마다 새누리당 그 예비 후보가 거의 20명에 육박하는 선거구 수두룩합니다. 네. 수두룩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상당수가 또 무소속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된 겁니다. 그 전통적인 여야의 세력 균형의 관점으로는 네. 더 이상 정치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엄청난 혼란 속에서 지금 이 방송의 청취자들이 선거를 치러야 되죠. 직면하시게 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치 중심으로 정책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제가 어려운 주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대선까지 내다보면서 그때 가면은 또 야권이 다 결집이 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누가 인재냐? 그때 다음 정부의 새로운 민주정부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런 기준으로 한번 봐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소속 정당을 보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 인물 이선으로 우선 그걸 봐주시되 정치 논리를 거기에는 소속 정당이나 이런 문제의 변수를 약간 좀 축소해 주는 게 어떤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시스템 공천이니 뭐니 그 난리를 쳐놓고 더불어민주당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후보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 어떤 일에 헌신해 왔나, 이것을 정말 주요하게 봐야 되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그게 말씀 정치 좀 드릴 수 있을 것 개혁입니다. 같습니다. 정치 혁신이고요. 예. 아, 저희가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어느덧 벌써 시간 많이 70분, 오버됐습니다.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길게 생방송을 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저희가 뭐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어디서 듣고 계시냐, 그 지역 날씨 부탁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듣고 계시고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듣고 계십니다. 사무실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날씨 지금 겁나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원주 날씨 맑고 따뜻해요.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평택에 꽃 폈습니다. 평택에 꽃이 폈대요. 정말 그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모님 개파만으로 정의당의 비례 2번 당선된 김종대 후보. 열렬히 화이팅 응원하셨습니다. 이번 참에 정의당이 국민당 접수하셨으면 합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창수 원장님 너무 착하십니다. 종대 후보님 깨워주시고 주무셨어요? 시작할 때? 네, 뭐 이런저런 의견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창수 원장님 사모님이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그 지난번 방송 지금 병석에 때 계셔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이 김종대 단장이 좋은 소식 가지고 오면은 네. 저도 좋은 소식 전해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좋은 소식 가지고 와서 우리 저도 좋아졌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약간의 뭐 이렇게 북한이 무슨 뭐 보여줄 수 있는 자기의 무기체계와 전략을 다 보여준다 그랬는데 우리 차는 겪을 수 있는 온갖 병을 다 겪는 것 같아요. 뇌출혈로 멀쩡하게 안면 경련 수술하러 갔다가 뇌출혈을 왔지. 뇌출혈 치료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또 이번에는 뇌경색이 약간 경미한 또 뇌경색이 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뭐 혈액의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또 완전히 지금 다운돼 있고 그래서 현재 뭐 이 나라 돌아가는 그 꼴을 못지않게
우리 처 몸 상태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의사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어떤 신뢰 속에서 우리 처의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똑같이 한국 정치, 정말 막장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정치 역시 우리 시청자들 계시고 청취자들 계시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양극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막장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고통 속에서도 저렇게 그 배에 힘을 주시고 희망을 보는 김창수. 참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네. 참 착하다. 우리 병원 앞에도 네. 꽃이 피었습니다. 네, 병원 앞에도 꽃이 네. 피었군요. 역시 강남은 꽃이 빠르군요. 예. 아유, 참 저희 여러분 오늘 생방송 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참 힘겹게 만드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라는 것이냐, 정말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이 그대로 새어나오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창수 원장님 말씀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그래도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뀌고요. 감시해야 눈치를 봅니다. 정치인들 그냥 그대로 그래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흥 하고 멀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나라 엉망이 됩니다. 끝까지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되겠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마이TV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현장 상황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아마 이 긴 회의가 될 것 같은데, 회의가 종료가 되면 내일 아침에 또 다 종합해서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